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독의 마지입니다. 완연한 여름이 되어서 여러분들 다들 더위와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네. 진작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감사한 청취자이신 그 DS님께서 후원해 주셔가지고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느낌이 재개봉작이 어쩌다가 뭐 한두 번 이제 그렇다 치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재개봉 신작 반 재개봉 반 막 뭐 그런 느낌이죠. 반반 느낌인데 그런 느낌이 돼가지고 재개봉을 해서 이제 반가운 마음 반과 네. 저는 또 약간 좀 애매한 게 아니 옛날에 뭐 명작을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좋긴 좋은데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나오는 영화들이 그만큼 좀 볼만하지가 않은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네. 들면서 약간 좀 애매한 역량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네. 들어가지고 그런 와중에 또 뭐 저희 리뷰하기 좋으라고 또 좋은 영화들이 나와서 또 이 영화를 재개봉을 할 줄이야 생각했던 영화가 있는데 얘가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재개봉이 약간 뭐 재밌는 오락 영화들이 하는 건 좀 이해가 갔는데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뭐 작품성은 있기는 한데 시간도 굉장히 길거니와 3시간. 네. 이게 또 보고 그렇게 뭐 재미로만 보는 작품은 아니다 보니까는 보통 재개봉은 이렇게 좀 뭔가 흥행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약간 좀 의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도어즈도 흥을 염두에 둔거 가병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게. 뭐 그것도 그렇고 사실 뭐 역습의 샤 이런 것도 그렇죠. 사실 뭐 대중적이라고 보기에는 그런 거라서 근데 하지만 어쨌든 뭐 저희들은 다 좋게 생각하는 영화들이라서 네. 또 재개봉해 주는 게 반갑고 또 이제 살면서 아마데우스를 한 서너 번 봤는데 이제 어릴 때 뭐 TV에서 해줄 때 한 번 네. 뭐 그리고 또 나중에 커서 다시 보고 싶어서 또 한 번 하는데 확실히 저는 이번 또 보면서도 역시 명작은 보면 볼수록 너무 대단하구나. 그렇다. 그리고 지금 봐도 너무 처음부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3시간이니까 또 이번 주 리뷰를 해야 되니까 이게 또 한번 보긴 봐야 되는데 좀 부담스러운 걸 했다가 그렇죠. 이제 그런 면이 있지. 한 킨지 10분 만에 나도 모르게 이제 살리에리의 이제 그 이야기에 몰입해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가 이제 84년작인데 와 제가 태어나고 나서 1년 뒤에 나온 영화인데 정말 지금 봐도 너무 어떻게 영화가 이렇게 훌륭할 수가 있는지. 근데 저는 이 영화를 10대 때도 보고 20대 때도 보고 이제 네. 여러 차례 이제 봤는데 확실히 다시 보니까는 느껴지는 게 다르더라고. 왜냐면은 네. 10대 때는 진짜 재미없어서 끝까지 보지도 못했거든요. 재미없어서. 그치. 특히나 이제 친구들하고 제일 처음 부분에 그 모차르트가 피아노 아래서 그 자신의 네. 여자친구랑 장난치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여자친구가 굉장히 이제 그 몸매가 풍만한 네. 분이시라 도드라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려고 거기만 계속 돌려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뒤에도 봤을 때 20대 때도 그렇게 감흥이 있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는 되게 살리엘이 약간 빙이 돼가지고 이런 인간의 고뇌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되게 저는 약간 이제 이 영화가 저한테는 약간 패왕별이와 더불어서 어떤 약간 좀 그러니까 그 같은 계열의 영화. 그러니까 일대기를 그리면서 뭔가 어떤 그 한 인간의 내면을 되게 잘 보여준 영화라서 사실 저는 이제 매번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이것도 약간 아마 원작이 있는 거를 이제 영화화 했을 건데 그렇죠. 그 각본가가 예. 이제 근데 원래 사실과 약간 다르긴 한데 네, 그렇죠, 본인 뭐. 스타일대로 약간 예. 뭐 소설처럼 각본을 쓴 거를 이제 영상화 시킨 거죠. 네. 근데 항상 이제 어릴 때부터 난 의문이 왜 주인공이 살리엘인데 제목을 마치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모차르트의 일대기구나.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런 화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모차르트의 그 1인칭 시점으로 그렇게 묘사할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이 영화는 우리가 잘 모를 확률이 높은 이제 이 영화로 많이 유명해졌지만 어쨌든 이제 사람들 잘 모르는 살리엘이라는 그쵸. 그 음악가의 시선으로 그 사람이 모차르트를 봤던 시선을 서술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영화로 인해서 뭔가 어떤 이인자의 서름, 그러니까 뭐 이제 천재에 가려진 뭐 범인의 비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곤 하는데
저도 옛날에는 좀 그런 것들이 컸었는데 다시 보니까는 인자의 비애도 맞기는 맞는데 그게 오해였다라는 사실이 왜냐면 모차르트가 살리에를 그렇게 보지 않았고 살리에도 사실 그렇게 안 봤어도 되는 건데 뭐 네. 실제도 역사 속에서 이제 그랬으니까는 그렇기는 한데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자격지심과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힌 인물로 묘사돼 있기는 하지만은 그거는 뭐 그거 나름대로 또 공감이 가기도 하고 해서 좀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그런 느낌이 들더군요. 네. 저는 네. 그리고 또 이제 따지면은 살리는 이제 어떤 그 예술적인 재능을 질투를 한 건데 네. 모차르트의 그 재능을 자신이 갖지 못한. 음. 그러니까 남들은 딱히 뭐 살리가 모차르트 못하다고 뭐 그런 네. 건 아닌 건데 자기 자기 스스로 그렇지. 아유, 저 새끼 나보다 더 왜 맞아, 훨씬 맞아. 잘하는 거야 막 이제 그렇지. 그 어떤 음악가로서의 그런 네. 재능에 대한 이제 그 열등감.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살리엘의 열등감조차도 일반 사람들이나 혹은 뭐 보통의 그 뮤지션들이 봤으면은 야 진짜 잘난 놈들끼리 지랄을 하나 약간 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왜냐면 그 전에 저는 그 항상 그 만년 2인자로 머물러 있는 데이브 머스테인의 그 인터뷰를 봤을 때도 음악하던 사람들이 머스테인이 천재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머스테인은 아씨 메탈리카가 나보다 잘 나가면서 끊임없는 그 열등감에 젖어 살았던 걸 그러니까. 보면 전 이걸 보면서도 괜히 약간 머스테인 형님 생각나더라고. 그런 그 의아한 네,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네, 네. 우리 같은 삼자가 보기에는 저는 전혀 머스테인이 그런 생각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저는 네. 오히려 스스로가 내가 더 짱짱맨이다. 내가 더 천재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막 뭔가 평생을 약간 네, 메탈리카에 대한 어떤 그거를 갖고 있었다고 그러길래 네, 의외네. 되게 맞아요. 네. 자의식이 엄청 높고 막 유아독존일 줄 맞아요. 알았는데 그런 타입이 맞긴 맞는데 그런 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모순적이라. 그러니까 네. 요번에 다시 보니까 이 살리에리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인간적인 좀 그 연민이 더 크게 느껴져서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실제 얘기는 이제 제가 영화 얘기 다 한 다음에 이제 뒤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살리에리가 난 또 대단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왜냐면 이 사람도 이제 뭐 그렇게 집안 환경이 좋았던 사람도 아니고 모차르트보다 훨씬 안 좋은 환경이었죠. 네. 모차르트는 어떻게 보면 영재란 네. 말이에요. 영재 교육을 받고 집안도 좋았고 어렸을 네. 때부터 영재 교육 받은 사람. 근데 살리에르는 본인이 음악을 하고 싶어서 자수성가. 네. 그래서 아버지도 딱히 뭐 아들을 이해해준 아버지가 아니었고 되게. 그러니까 나는 음악을 하고 싶은데 아버지는 뭐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었다. 하지만 나는 하느님께 훌륭한 음악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지요. 막 하면서.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제서 이제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이제 홀로 독립해서 뭔가 이제 고군분투해가지고 지금의 그 자리에 오르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인생 승리자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입지전적의 인물이에요. 되게. 네, 궁정 작곡가가 돼가지고. 그렇지. 이 영화가 살리에리는 2인자라는 걸 확실하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그 오프닝부터 늙은 노인이 된 살리에리가 네. 또 정신도 약간 뭐 안 좋은 것처럼 나와가지고 그래서 막 모차르트 용서하게 내가 자네를 죽였네 하면서 네. 그러다가 이제 정신병원 가가지고 이제 그 신부와 대면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구조가 약간 우리는 살리에리의 이야기 속으로 이제 같이 그렇죠. 관객이 빠져드는 거란 말이야. 자신의 인생 왜 이러는지, 내가 네. 왜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지 신부에게 마치 이제 고해성사를 하듯이 네. 마지막에 다 늙은 정신병원에 갇힌 한 노인이 네. 신부에게 들려주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극으로 보는 거죠. 네, 옛날 이야기. 네. 살리에리 할아버지가 그렇- 들려주는 그렇죠. 옛날 이야기. 자신의 인생 이야기. 옛날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재미가 없을 수가 없죠.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 곡을 몇 개 피아노로 쳐주는데 신부가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모차르트 걸 쳐주니까 아 이건 알죠. 그러니까 이제 살리가 겉봐. 너 맞아. 아 이거 작곡하셨었군요. 그러니까 내가 작곡한 게 아니요. 뻘쭘. 그리고 이제 별로 쓸데없는 얘기인데 그 신부가 그 배우가 약간 키아누 리브스 닮은 것 같길래 약간 얼굴이 낯이 약간 나 약간 장국영도 생각나고 약간 키아누 생각나가지고 저 신부 배우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약간 합쳐진 느낌이 있죠. 네, 낯이 익지했는데 약간 장국영과 키아누 리브스가 네. 합쳐진 것 같은 얼굴이더라고. 그렇지.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그렇게 자기 어린 시절 얘기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뭔가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고 일단 또 신앙심도 되게 깊었던 네. 사람이라 그래서 항상 자기 음악도 열심히 하지만 이제 신께 기도를 올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궁정 작곡가 된 이후로는
잘 살고 있었지. 네. 근데 모차르트를 보기 전까지는 이것도 어릴 때 약간 조금 이제 의아했던 부분이, 왜냐면 우리가 어릴 때는 이제 뭐 세계 위인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위인전으로 모차르트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모차르트가 뭐 성격이 약간 괴팍했는지 뭐 모르죠. 인성이 어땠는지 뭐 왜냐면 위인전은 그 사람이 이만큼 위인이야라는 걸 네. 알려주려고 그 사람의 장점들만 대부분 서술돼 있기 훌륭한 때문에. 점들만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막 이 영화 시작하자마자 그 남봉꾼처럼 막 되게 그 청소년기에 그 마지연과 그 형들이 그 볼 정도 약간 막 그런 문란하고 음란한 네. 막 그런, 그리고 실제로도 뭐 약간 성격이 좀 이게 유아 독존이고 약간 네. 지가 천재인 걸 알아가지고 그렇지. 되게 오만했다는 네. 이제 그게 묘사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냥 그 첫 장면부터 무슨 되게 그 젊은 애가 나와가지고 막 여자랑 막 그러고 있는 그 사람부터 내가 어릴 때 위인전에서 읽었던 모차르트에 저런 장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런 것도 다 묘사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어떤 처음으로 위인이라고 해서 모든 면이 다 고결하고 뭐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렇죠. 이제 쇼킹했지. 네. 그러니까 내가 그때 초딩인데 내가 어릴 때 보면서 이거 내가 봐도 되는 건가? 약간 그 생각을 했지. 약간 어린 내가 이 영화를 봐도 될까? 약간 그 생각이 드는 좀 그런 장면이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영화가 그렇게 뭐 되게 야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 약간 그 설정상 또 중간에 그 뭐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뭐 살리에를 찾아가고 하는 뭐 그런 장면이라던가 그런 네.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약간 등급이, 나는 분명히 옛날에 TV에서도 해주고 네. 그 선생님이 권해서 비디오로도 보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런 내용이었었나? 네. 잘 근데 보니까는 그때는 이렇게 편집을 많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렇지, 둔화된 또, 버전으로 나왔다 그러더라고. 성적인 묘사가 좀 있죠. 근데 영화 자체가. 네.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또 아주, 물론 이제 지금이야 뭐 잘 회자가 안 되겠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이 영화 때문에 모차르트 하면은 그 특유의 그 웃음, 이 모차르트를 그 맡은 그 배우 톰 헐스의 연기가 그 모차르트 특유의 그 웃음을 하는 그 웃음이, 그 웃음 하면 이퀄 모차르트로 딱 각인되게끔 만들어가지고 모차르트의 시그니처. 인생 연기를 하셨죠 진짜. 그렇지. 그리고 또 이게 그때 우리나라에서 그 뭐 주말의 명화 막 할 때 더빙을 했을 때 배한성 성우님께서 이 모차르트를 더빙하셔가지고 그 웃음을 그대로 또 자기, 근데 사실 뭐 배한성 성우님의 그 톤이 또 이런 웃음을 표현하기에 되게 어울리시는 톤이시니까는. 그래서 아마 옛날 그 뭐 90년대 광고 중에도 옛날에 그 요플레 같은 거 그 모차르트란 이름으로 나온 거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배한성 성우님께서 그 모차르트 목소리를 막 해가지고 그 웃음소리와 함께 이제 그거 하신 거 있어요. 광고가.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일단 이 영화 때문에, 사실 이 영화가 나오기 전에는 그 모차르트가 뭐 그렇게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 모르죠. 근데 이 영화로 인해서 모차르트가 저런 웃음을 많이 지었구나 라고 이제 대중들에게 각인을 시켜줬지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도 뭔가 다른 좀 이렇게 고상한 사람들과는 달리 이 모차르트는 되게 그 파격적인 스타일의 좀 가발을 뭐 좋아했었다. 그리고 따지면 이제 모차르트가 이게 현대로 보면은 한마디로 이제 이 파리 피플이야 이제. 셀럽 약간 뭐 이제 어쨌든 이제 뭐 그 유흥과 파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지금 제가 어른 돼서 이제 이걸 봤을 때는 모차르트가 뭐 천재인 것과는 별개로 경제관념이라든가 이제 그런 게 희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 되게 나름대로 인정받는 작곡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다 얻다 탕진해 버려가지고 자기 노는데 탕진하고. 그래서 만약에 모차르트가 현대 시대에 있었으면 굉장히 이제 성공한 미션이 됐기는 했을 텐데 뭔가 술과 마약과 이 파티에 쩔어가지고 그렇지. 뭔가 좀 실패한 인생이 됐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여기서도 되게 결국에는 만약에 그런 좀 자기가 뭐 음악 활동으로 번 돈을 잘 이렇게 좀 어떻게 운용을 했으면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게 살다가 그냥 더 수명이 더 길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괴팍하고 극단적인 성격이 아니었다면.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와이프가 굉장히 이제 착하고 내조를 잘하는 뭐 그런 식으로 나오기는 하지만은 뭔가 조금 더 그 남편의, 그러니까는
오지 오스본이 그 샤론 오스본 때문에 지금의 위치에 있다. 왜냐면 오지 오스본은 경제관념이 없어가지고 돈은 많이 벌었으나 그렇게 하는 것처럼 뭔가 좀 남편을 휘어잡을 수 있는 좀 약간 그런 카리스마 있는 여성이 만약에 와이프였다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네. 들면서 이 사람이 조금만 더 자기 관리가 잘 되었더라면 네. 그리고 뭐 살리랑 관계가 조금만 더 좋았었더라면 더 위대한 작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예.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모차르트도 뭐 그렇게 그 나이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네. 그 죽음을 맞게 된 건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경제적인 궁핍, 그러니까 음. 그 가난함이 없었으면은 더 오래 살 수도 있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자기의 어떤 그런 스스로 자처한 그런 면이 있죠. 부분들 때문에 네. 가난함에 빠져서 네. 되게 마지막에 콜록콜록 하다가 이제 음. 비참하게 그렇게 죽게 된 거라서, 그래서 지금 이제 어른의 시점을 봤을 때는 참 아무리 천재라도 저렇게 저거를 이 경제 운용을 못하면은 저거는 뭐 이제 워낙에 이런 천재고 개팍하다 보니까 뭔가 딱히 근데 그런 어떤 뭐 난관들이 별로 우리한테 크게 와닿지가 않는, 약간 아 뭐 돈 없으면 또 뭐 돈 없는 대로 약간 뭐 그렇게 사는 느낌이라서 얘는. 그렇죠. 아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가만 있어봐. 저쪽에다가 어. 오페라나 하나 팔아볼까? 아, 저쪽에서 내 거 원하니까는 좀 더 뭘 해줄까 하면서 이제 능력치는 출중하다 보니까는 네. 딱히 뭐 지금 돈이 없어서 걱정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은. 그래서 가끔 살리를 찾아와가지고 되게 저 돈 좀 꿔주세요 이렇게 할 때, 그럴 때도 아주 오늘 제가 이거 곡 하나만 팔면은 뭐 실제로도 살리에리는 근데 이 영화처럼 무슨 그렇게 뭐 찌질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네. 되게 대인배였고, 네. 여기서도 속으로만 질투를 할 뿐이지 음. 겉으로 나쁘게 한 적은 없었어. 근데 맞아요. 네. 오히려 따지면은 모차르트가 계속 개념 없는 말하고 약간 선 넘는 말을 하는 게 이 사람 같은 음악가인데 네. 딱 살리에 그 악보 보더니 아 좋은 곡이네요. 제가 쓴 것보다 못하지만 약간 완전 그런 뭐 그런 거죠. 대놓고 게다가 훨씬 짬밥 차이나 뭐 네. 나이 차이나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살리에리는 굉장히 인격자다. 네 인격자야. 되게. 왜냐면은 한국에서 모차르트처럼 했으면 이런 싸가지 없는 피도 말을 싸가지 없는 하면서 굉장히 좀 모질게 혼났을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여기서는 살리에리가 그냥 받아주는 느낌이라. 그리고 따지면 어쨌든 간에 그 맨투맨으로 이렇게 대면할 수 되게 많고 네. 관계가 있는데 그건 공개적으로나 비공개적으로나 모차르트가 살리에를 되게 깔보고 있다는 거를 네. 몇 번이나 확인했단 말이야. 살리에리는. 그렇죠. 처음에 황제가 불러가지고 그때도 그렇지. 피아노 피아노는 나보다 못하지 약간 뭐 그런 식의 뉘앙스를 지가 계속 지 입으로 그리고 그치. 맨날 자기가 지 입으로 아 유럽을 뒤흔들 곡을 만들어낼 거예요. 막 하면서 그치. 아 제가 요번에 곡 하나 발표하면은 유럽이 뒤집어질 겁니다. 뭐 지가 지 입으로 아 이거 좀 남들이 그렇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너무 지가 지 입으로 무슨 나는 천재고 뭐 나는 그냥 내가 하나 썼다면 다 니들 다 뒤집어질 거고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이건 좀 그러니까 심지어 여기서 대놓고 거기서 그 대신들 중 한 명도 되게 겸손하게 구는 게 좋을 걸 대놓고 그러잖아. 그래서 약간 이런 미친 천재들의 뭐 그런 공통점이 내가 진짜 잘난 사람인 걸 알아서 잘난 척을 하는 거라서 이제 뭐라고 하기는 약간 그러긴 하지만 네. 인격적으로 이제 너무 남을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고 나의 잘난 점만을 이렇게 막 설파하면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지. 그 말이 사실이라 그렇다 네. 하더라도.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황제, 뭐 궁중음악 살리에를 포함해서 옆에 뭐 오페라 네. 관장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새끼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약간 그런,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뭔가 사람들의 관계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인물이다 보니까는 네. 야 이게 삶이 참 고달플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 예. 유아독전과라서. 네. 그래서 그 애초에 거기 황제한테 불려오기 전에도 교황한테도 한번 빠꾸 먹었잖아. 그 교황이 그 아버지 부르다 대놓고서 자네 아들은 버릇없고 타락했고 무례해.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가 맞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 아들인데. 그리고 따지면 살리를 되게 도와줬어 계속 모차르트를. 그렇죠. 네. 사실 이쁜 놈도 아닌데 자기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리에르가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임과 동시에 이 사람을 뮤지션으로서 약간 그 존경의 대상으로 네. 본인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싫은 마음 플러스 존경하는 마음이 같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네, 애증의 관계죠.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싫어하지만 이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남들 몰래 이 사람 공연에 가서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봐주기도 하고 남 몰래 도와주기도 하고 물론 뭐 모차르트가 싫으니까는 또 그 반대 행동도 하기는 네. 하지만 모순적인 행동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아마 모차르트를 살리에르만큼 이해하고 아마 존경했었던 인물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 누구보다 싫어하지만 누구보다 열렬한 팬이야. 네, 맞아요. 누구보다 모차르트 음악을 너무 좋아해.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막 보면은 이제 모차르트가 거기 뭐 공주한 날을 뭐 네. 레슨하려고 이제 그 취직을 하려고 이제 그때 하는데 또 너무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이제 심사 받기 싫어. 니들 따위가 날 심사해 약간 이제 그런 걸로 살리에를 비롯한 이제 그 네. 궁중 음악 관련된 그 간부들한테 심사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따위 새끼들이랑 심사한다고요? 막 하면서 이제 막 그냥 나 안 해 하면서 이제 그냥 한 건데 이제 오히려 이제 와이프는 어떻게든 이제 이 사람을 취직시켜야 되니까 이제 몰래 그 악보를 들고 이제 살리를 찾아간 거잖아. 그래서 살리를 근데 악보만 보고서 살리에리는 막 자기 머릿속에 막 그 심포니가 막 울리잖아 되게. 네. 아니 이런 곡을 막 하면서 막 악보를 막 보면서 막 그 음악을 들으면서 막 정신을 못 차리다 막 되게 살리에리가 네. 정말 꼴보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어 막 하면서 막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악보만 봐도 막 머릿속에 막 이게 음악이 막 네. 실시간 재생이 되니까 야 참 사실 난 저것만으로도 살리에르 천재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장면도 지금 보니까 좀 결국 그걸로 어떻게 보면 그 아내한테 이제 성상납을 요구하잖아 네. 처음에. 네. 그래서 아 뭐 좋은 곡이네요. 제가 한번 황제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저녁에 다시 오세요. 네. 예? 왜요? 그러니까. 아니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지. 그렇지. 그래서 전 유부녀인데요. 음. 아 뭐 모른 척 하시나 약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남편을 위한다면 오세요라고 이제 네. 되게 약간 강압적으로 딱 네. 했는데 아 살리엘이 좀 실망인데 네. 이랬는데 근데 결국엔 그게 살리엘을 꼭 뭐 그러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런 거라도 그 모차르트한테 공격을 하고 싶었던 네. 건가. 네. 뭐 옷 벗으니까 그냥 저분 모셔드리게 하고 네. 그냥 다시 들어가 버리잖아. 물론 이제 네. 그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굴욕을 준 건데 따지면 네. 그러니까 일부러 그럴 것 좀 불렀다가 오히려 더 그걸 무시함으로써 더 이제 인격적으로나 네. 이제 어떤 위치적으로 약간 굴욕을 준 거지. 네. 나는 너희들을 내 마음대로 할 할 수 수 있는 있다. 네. 위치야라고. 그렇죠. 예. 니들의 운명은 내 손에 달려 있지. 약간 뭐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한번 각인시켜 주려고 일부러 네. 살리에리가 그렇게 한 거라서. 그래서 맞아요. 이제 그 장면 다음에 막 콘스탄체가 이제 혼자 막 침대에서 울고 있으니까 네. 모차르트 왜 그래 막 하면서 이제 그런 장면. 근데 이제 옛날에는 성상납을 요구해가지고 그 찾아간 장면이 디렉터즈 컷에만 있어서 감독판에만 있기 때문에 옛날 우리가 TV에서 봤던 거는 네. 그 장면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그 우는 맥락이 이제 왜 갑자기 울지? 이해가 안 됐더라고 하더라고. 네. 이제 지금 보니까 아 저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아내가 돌아와가지고 뭔가 수모를 당했다고 생각해서. 네. 근데 거기서 또 이제 그 유명한 그 디저트가 나오죠. 이제 아. 이 영화로 인해서 유명한 그 비너스의 젖꼭지라는 네. 그 경단 같은 거에다가 이제 그 건포도가 올라가 있는 약간 뭐 그런 간식을 그리고 은근히 여기서 약간 되게 살리에리가 다과를 되게 좋아해. 그렇죠. 피아노 위에 뭐가 항상 얹어져 네. 있고. 항상 그 간식이 있어야 돼. 네. 간식이 있고 자기 이탈리아의 간식에 대한 약간 좀 그 부심이 있어가지고 아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런 맛있는 간식이 있지 막 하면서 뭐 그 대사도 나오니까 네. 아, 어디서나 애국심이 발동해서 말이야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그래서 이제 살리는 계속 뭔가 어쩌서 맴돌면서 새끼가 어떤 곡 쓰나 또 다음에 또 어떤 곡 나는 저런 거 못 써야 되는데 삼국지에 나오는 주유와 공명의 네. 그거라서 물론 둘 다 실제로는 아니지만 주유도 그런 적이 없고 살리에리도 그런 적이 그렇지. 없지만 네. 하지만 이제 그걸 보고 있으면은 뭔가 주유의 입장에 너무 몰입하면 아 그러네. 아 나는 그 뭐야 내 뭐랄까 그 능력치가 99인데 저기 100짜리 놈이 있었어. 네. 왜 나 살리에를 낳고 또 모차르트를 낳았는가 이제 그렇죠. 그게 돼버리는 거라서 네. 모차르트의 삶은 모차르트의 삶대로 또 문제가 많이 있어요. 또. 맞아요. 문제가 많고 특히나 이제 그게 또 중간에 한번 아버지가 찾아오잖아요. 전형적인 약간 좀 고압적이고 깐깐한 네. 아버지니까는 네. 좀 인상적이었는데 음악도 인상적이고 물론 이 영화는 모든 장면에 음악을 너무 기가 막히게 써가지고 맞아요. 아마 이제 우리가 사실 보통 어지간하면 클래식을 찾아듣지는 않는데 그렇죠.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 아 이 음악 다 그 음악이 다 모차르트의 음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되게 생활 속에 우리는 신경 쓰지 않지만 공기처럼 이렇게 네. 존재하고 있는 그 모차르트의 명곡들이 네. 다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아버지가 딱 온 장면도
갑자기 빰 하길래 뭔가 근데 또 아버지가 마치 저승사자처럼 뭐 사신인 것처럼 검은색 망토를 입고 그러게. 오니까 나 배트맨 같이 약간 이거 안 좋은 일이 생겼나 싶었어. 되게 진짜 배트맨 마냥 망토를 이렇게 쓱 펼치는데 되게 카리스마가. 어, 근데 좀 약간 모차르트의 그 결말을 생각하고 있노라면 여기서 그냥 아버지를 따라서 약간 귀향해서 같이 있었으면 이렇게 비극적으로 죽지는 않았을 수도 있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네. 조금 들더라고. 잘츠부르크로 갔다면은. 네. 근데 그래서 또 이제 한동안 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아들 부부와 아버지가 살게 되는 그런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콘스탄체가 너무 시아버지한테 좀 싸가지 없는 모습을 나오기 때문에 약간 야 이게 유럽인들은 옛날부터 저랬던 건가 그냥 들어가서 저 당시 조선 시대였으면 저게 엄두도 못 낼 일 같은데 막 맨날 시아버지 식사할 때만 나오시잖아요 막 하면서 막 되게 대놓고 막 뭐라 하는데 그 뜨악하더라고 한국인 입장에서는. 뭐 지금은 혹시 몰라도 옛날 같았으면은 특히나 그런 막 유교 사상이 네. 심했었을 때는 내 인연 인연을 잡아다 곤장을 쳐라 막 그랬을 것 같은. 네. 네. 아니 근데 또 약간 아버지도 그 집에서 보면은 딱 그 집에 왔을 때도 막 그 아들의 그 방탕한 생활의 그 흔적들 네. 막 술병 널브러져 그쵸. 있고 막 집안 다 하나도 안 치워놓고 개판돼 있고 막 며느리라는 거 보고 퍼즐러 자고 자고 있고 있고. 나는 뭔가 딱 거기서 아 이거 이 아버지 성격상 이거 같이 살기 힘들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근데 아버지도 약간 조금 생활적으로 뭐가 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던 입장이었던 건지 약간 아들 집에 얹혀 살 수밖에 없는. 네. 또 나는 그 중간에 또 난 참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그 아버지랑 아들 부부가 그 무도회를 가잖아요. 가면 무도회를. 네. 그래서 야 참 아버지랑 저런 자리를 어떤 지금으로 치면 약간 그 클럽 파티를 한 거란 말이야 따지면. 그런 데 가는 건데. 근데 아버지랑 같이 가서 음. 저럴 수가 있나. 근데 또 이게 뭔가 상징적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코스튬한 그 옷이 근데 거기 자기가 그 입고 왔던 그 망토에다가 네. 그 약간 무서운 가면 있잖아. 네. 그 검은색 가면 앞뒤가 달려 있는 네. 뭔가 우리나라 탈 같기도 하고 약간 네. 검은 가면을 딱 쓰고 갔는데 근데 그 복장이 뭔가 나중에 어떤 모차르트에게 굉장히 뭔가 트라우마 같은 그 아버지의 존재하면 약간 그 검은색 네. 사신 같은 그 모습 탈리에리가 딱 잘 착안해가지고 네. 일부러 어떤 그 옷을 구해가지고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뭔가 모차르트에게 약간 또 그런 공작을 펼쳤다는 게 네. 뭐 결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약간 소심한 공작 같긴 한데 약간 뭐, 자기가 손을 쓰지는 않고 약간 뭔가 정신적으로 약간 압박을 네, 뭐 그런 거지. 주는 거긴 한데 어쨌든 그 아버지의 존재가 그 정도로 어떤 모차르트에게 어떤 그런 거였나? 그러게. 그리고 또 이제 자기 그 집에 그 아버지의 그 초상화가 근엄한 그 맞아요. 예. 걸려 있어서 문제 옛날 뭐 약간 유럽 귀족들은 뭐 그런 거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림만 봐도 아 아버지야 딱 봐도 그래서인데 그래서 뭐지 어떤 가문에 이제 그거다 보니까는 뭐 아버지 사진이 걸려 있는 건지 네. 그러니까는 그 권위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당연히 그 초상화가 두 번인가 나오거든요. 네. 그거를 비춰주는 거는 그만큼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의미가 모차르트에게 어떤 네. 그 있는지 그리고 또 아버지 같이 거기 무도회 가놓고서는 또 되게 기분 나빠한단 말이야. 이 새끼 허구한 날 이지랄 하면서 노나 약간 뭐 그런 그렇죠. 생각을 하신 건지 네. 약간 이제 이 자식이 이러니까 맨날 돈이 없구나. 그렇지. 뭐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가 같이 있다가 또 막 가면 벗고 난 가겠다. 이딴 데 더 이상 못 있겠어. 네. 막 하면서 막 아버지 왜 그러세요? 막 하면서 이제 그러는데 그리고 또 거기서도 되게 또 살리에르도 쓱 와서 이제 그 가면 이렇게 난 근데 솔직히 뭐 난 너무 이 살리에르 그 얼굴이 내가 각인돼 있다 보니까 가면서도 티가 나던데 살리에르는 티가 나기도 하고 사실 눈만 가리는 약간 이런 식의 네. 걸 쓰고 있거니와 그 사람은 꽤 유명한 사람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보지 다 알아봤을 것 않을까 같은데. 싶은데 근데 본인 입으로 살리에르의 음악은 어떠한가라고 네. 물어보고 이게 좀 민망하지 않나?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워낙에 이제 모천 천재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청곡을 받을 수도 있어. 네. 다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뭐 바우 스타일로 해주세요, 뭐 핸델 스타일로 해주세요, 막 하는데 나 핸델 싫어. 아야 근데 싫어. 아유 뭐 지루해 재미없어 하는데 이제 거기서 딱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살리에리가 딱 가면 지거 쓰고서 살리에리 스타일로 연주하기 딱 하니까는 아 그래 그 양반은 내가 좀 재밌게 해줄 수 있지. 다들 갑자기 막 되게 완전 그 병신 만들었잖아 완전 살리에리 완전히. 그러니까 딱 그 현대 그 코미디언들이 네. 개그맨들이 그 성대모사 하면 좀 뭐 그런 거지. 너무 과장해서 이제 약간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네, 뭐 희야화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음. 모차르트가 뭐 피아노 치면서 이제 뭐 살리에리의 특유의 표정을 흉내낸답시고 막 되게 네. 막 바보같이 막 되게 네. 얼간이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막 그 피아노를 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박장대소를 막 하고 마지막에 방구까지 뿡 끼면서 네. 내가 살리에리였으면은 가면 떠지고 야 이 새끼 약간 그럴 것 같은데 약간 물론 여기서도 이제 살리에는 대놓고 욕은 안 했지만 이제 네. 눈으로 욕했던 게 부글부글 그렇죠. 부들부들 음. 속으로 열불 네. 천불 나는 이제 네. 그거긴 한데 근데 난 이 영화 시종일관 내내 살리가 속으로 열받았을지언정 단 한 번도 겉으로 그걸 내색한 적이 없어. 근데 그렇죠. 난 솔직히 그것만으로도 또 대단하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속으로 뭐 막 모차르트를 찢어 발기고 뭐 죽이고 했을지언정 겉으로 그 정도 그렇게 점잖게 대응한 것만으로도 네. 살리에리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사람이다. 맞아. 그러니까 이 영화는 뭐 되게 살리에리가 뭐 그 삼국지 주유 마냥 뭐 찌질거렸다는 식으로 나오지만은 사실 이 영화의 묘사만으로도 지금 어른이 된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어른이다 대인배다 이 정도만 해도 그 프리 마돈나 중에서 원래 살리에리가 좀 좋아했던 그 여배우가 있었잖아요. 난 그녀를 사모했지만 결코 손가락 하나 댄 적 없었어라고 했는데 이미 모차르트 새끼 지 약혼자도 있는 주제에 이제 또 네. 그 전에 이미 어른 돼서 보니까 이렇게 다 보이더라고 이제 이것들. 그러니까 나의 그 고결한 나의 네. 뮤즈를 네.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건드리고 또 헌신작처럼 버리기도 하고 이미 했어가 돼버린 약간 그런 거는 살리에리 입장에서 내가 살리에리라면은 네. 굉장히 좀 마음의 상처 그 그렇지. 다음에 이제 분노와 질투와 이 모든 것들이 곁들여질 수밖에 없다 진짜. 그리고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난 것만으로도 질투의 대상인데 사실은 인격적으로도 네. 인성적으로도 열받게 하니까 솔직히 그렇지. 내가 좋아하던 여자 빼서 그리고 자꾸만 내 자존심을 자꾸만 깔아뭉개 자꾸 긁어 대놓고 오만불손한 말을 짓거려. 네. 원래 모차르트를 안 싫어하다가도 싫어요. 싫어하게 될 판이야. 이 영화의 묘사를 보면은. 그렇죠. 그 천방지축에다가 이런 오만방자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인성적으로 진짜 이 바닥에 있는 이 캐릭터를 내가 사랑할 수가 있을까? 물론 좋게 말하면 약간 뭐 천진난만하다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한데 왜냐 세상에 때에 묻지 않고 내가 하고 네. 싶은 대로 진짜 땡깡 부리는 어린아이처럼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순수해 보이기는 하나 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통념에서 벗어나도 너무 벗어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살리에리랑 대화를 할 때마다도 되게 망발을 일삼으니까 네. 그거는 되게 안 싫어하다가도 이 새끼 안 되겠네 이게 된단 말이야 솔직히. 네. 그래서 정작 어떻게 보면은 그 모차르트가 자꾸 막 그렇게 그 공연도 막 되게 막 금방 끝나게 만드는 게 살리에리인데 겉으로는 도와주고 있는 네. 참 모순적인 도와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지금 모차르트 앞길을 막고 있는 것도 살리에리인데 그건 그건데 살리에리는 또 항상 마음속으로는 음악가로서는 단 한 번도 모차르트를 인정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이 영화가 이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모차르트 상태가 안 좋아지잖아요. 네. 그만큼 점점 이제 집안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재정적으로도 안 좋거니와 네. 그 더불어서 이제 계속된 그 뭐랄까 건강의 악화. 네. 근데 저는 약간 요번에 이거 아마데우스 보고 있으니까 이 모차르트 부부가 약간 그 도어즈 커플이 약간 좀 생각나가지고 비슷합니다. 네. 캐릭터도 비슷하고 네. 도저히 이 모차르트 말릴 수가 없다. 네. 네. 그 어느 한쪽이 좀 방탕한 편이면 한쪽만이라도 네. 뭐 그걸 좀 잡아줘야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실 여기서 보면 같이 뭐 모차르트 와이프도 딱히 좀 캐릭터가 그닥 네. 어차피 노는 거 좋아하고 하는 네. 거 보면은 확실히 도어즈 커플 생각난다. 네. 게다가 이제 막 그렇게 지금 집안도 힘들고 그런 와중에도 또 중간에 또 이게 후반부 가면 이제 그 레퀴엠이 이제 그 주가 되잖아요. 네, 장송곡을 쓰는 또 그거 따지면 여기서는 영화에서는 살리에르가 그 검은 코춤을 하고 가가지고 네. 마치 뭔가 자기가 아닌 것처럼 딴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의문의 의뢰주, 네. 미스테리한 의뢰주가 돼가지고 레퀴엠을 써주시면 내가 이만큼 더 드리겠어. 해가지고 막 빨리 써주실수록 더 드리겠어 해가지고 네. 모차르트는 지금 돈이 궁하기 때문에 그럼 빨리 이거 써가지고 돈 벌어야지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걸 쓰면서도 약간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고 네. 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으로 이제 그 돈 조반이라는 그 오페라를 쓴 거잖아요. 네. 뭔가 그 아버지를 형상화한 듯한 그 캐릭터 철갑 그 네. 갑옷을 입은 약간 아버지의 죽음이 그에게
그렇게까지 큰 영향이 음. 있었을 줄이야. 막 이게 자기가 그 옷 구한 것도 거기에 차가 난 거잖아. 아 네. 그때 그 아버지가 이런 옷을 입었었는데 내가 이런 옷을 입고 뭔가 미스테리한 인물인 척 찾아가면은 얘가 뭔가 정신적으로 안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네. 그 음모를 꾸민 건데 따지면은 레퀴엠을 의뢰한 것은 나였다. 뭐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건데 네. 점점 갈수록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는 와중에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자는 사이에 몰래 자나 하면서 이제 몰래 빠져나가서 또 파티장을 또 가가지고 또 밤새 놀고 온 다음에 다시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니 내가 네. 야 이건 참 사실 모차르트가 요절한 것은 자업자득이 아닌가. 그렇죠.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은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장모님도 딸을 온천으로 보내버렸지. 그래서 너랑 같이 있으면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이래서 결혼을 반대했던 거야 이놈아. 점점 건강 악화가 눈에 보이고 그렇게 막 맨날 허허 웃고 맨날 낙천적이던 모차르트도 점점 이제 막 이게 피폐해지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는 네. 게 눈에 보여가지고 그래서 막 지휘를 하다가 막 쓰러져가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살리에리가 같이 그 악보를 써주면서 후반부로 가게 되는데 중간에 조연 캐릭터긴 하지만 저는 약간 이 황제도 이 정도면 토탈한 황제 아닌가 이 정도면 굉장히 황제가 제 생각보다 굉장히 좀 권위가 많이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좀 평등하게 얘기도 평상 일반 사람들처럼 되게 잘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악기를 다룬다거나 이렇게 배워가지고 뭔가 이런 황제면 되게 괜찮은 황제 아닌가. 네. 열려 있어 되게. 네. 그러니까 아니, 지금 민주주의 시대가 아닌 옛날 네. 그 중세의 황제인데 네.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권위 의식을 네. 많이 가지지 않는 것처럼 나와요 되게. 맞아요. 네. 그래서 항상 신하들의 의견을 먼저 다 물어본 다음에 그리고 심지어는 황제인데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이제 모차르트 처음에 나올 때도 그러면 내가 모차르트 들어올 때 내가 연주해 주고 싶어. 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 보고 황제가 자기의 신하를 위해서 이렇게 연주를 해주는 거니까는 네. 되게 소탈하다. 네. 네. 뭘 결정을 내릴 때 일단 다 물어본 다음에 했단 네. 말이야. 다. 물론 근데 몇몇 이해 안 되는 금지령이 있긴 하지만 난 그래서 그 금지도 정말 이해가 안. 오페라에 발레를 하면 안 된대. 그래서 왜 대체 왜 무엇이 그렇게 크게 문제였길래 발레가. 근데 이제 자기도 보다가 그러네 이거 좀 이상하네 하니까 그냥 해 다시. 네. 그러니까 이제 음악을 안 넣은 상태로 춤을 추고 있으니까 네. 여기 왜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것은 황제께서 발레를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보니까 별론데 이상한데. 그냥 원래대로 하시오. 그리고 이제 살리에를 따지면 이제 우리 지금 현대 뮤지션들처럼 자기 신곡 발표, 오페라 뭐 공연 콘서트 네.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오히려 황제는 살리에리의 작품에 더 네. 손을 들어줬단 말이야. 훨씬 더 그러니까는 아마 살리에리는 훨씬 더 대중적인 곡을 아마 잘 만들었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모차르트는 사실 길기도 하고 뭔가 실험적인 그런 음악을 하다 보니까는 뮤지션들 입장에서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 야 또 저런 걸 했지 대단한 놈이야라고 살리에리는 네. 모차르트를 최고로 쳐주지만 사실 황제를 비롯한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살리에리 야 당신은 이 시대 최고의 뮤지션이라고. 그러니까 황제가 대놓고 역시 당신이 최고야 이랬단 말이야 되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시대에 더 잘 나가느냐 아니면 후세에 길이 남느냐 이제 그냥 그거의 차이인 건데 그러니까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만큼 후대까지 우리가 그 사람을 잘 기억 못할지언정 그 사람이 살던 그 당시에는 뭐 그 사람이 그닥 그렇게 맞아요. 모차르트를 그렇게까지 뭐 부러워할 입장은 오히려 모차르트가 살리에리를 부러워하면 부러워해야지 사실은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게. 네. 뭐 재정적인 부분이나 뭐 명예나 살리에리가 훨씬 더 잘 나갔다는 말이죠. 사실. 실제로는. 그래서 여기서도 제일 마지막에 잠깐 그런 걸 보여주죠. 모차르트의 입을 통해서 네. 저는 선생님이 저를 되게 하찮게 여기시는 줄 알았어요라고 네. 이제 얘기하는 거에서 마지막에 살리에르도 난 아니었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모차르트에 대한 그런 열등감 속에 살다 보니까는 네. 저 사람이 오히려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깔고 온다고 대해서 생각했는데 네. 근데 전혀 그게 아니었었다. 왜냐하면 네. 그게 이제 중간중간에 조금씩 나오는데
모차르트는 그런 생각이 없다 보니까 살리에르가 고맙고 뭐 부탁할 때도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네. 손등에다가 이렇게 키스를 한다던가 이런 장면을 보면은 모차르트는 이 사람보다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뭐랄까 그 능력 음악적인 재능이 내가 짱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대놓고 살리에르 너는 나보다 졸라 바닥이니까는 너는 뭐 쓰레기야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되는 대로 즉흥적으로 이 사람은 자기의 기분대로 표현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뇌를 거치지 않고 그렇지. 그냥 표현하던 사람이다 보니까는 모든 사람들의 이제 표적이 돼가지고 네. 약간 좀 이렇게 밉상으로 찍혔지만 사실은 굉장히 좀 순수하고 순진한 인물이었다. 네. 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제 살리에르와 모차르트만 조명하니까 그런 건데 네. 실제로 다른 모든 음악가들이 모차르트를 싫어했다고 역사적으로 나와 있어 되게. 네. 아무도 모차르트를 좋아하지 않았어. 살리에리만 싫어한 게 아니야. 네. 모두가 싫어했어. 살리에르는 모차르트의 그 재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그 지금 쓰고 있는 레퀴엠을 보고 나서 네. 역시 이 자식은 너무 대단해라고 네. 생각해가지고 이제 모차르트가 지금 막 되게 숨이 넘어갈락 말락 하고 있는 좀 자기가 바랬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안타까움과 측은지심을 느끼며 네. 반쯤은 자기 진심으로 그렇지. 그럼 내가 널 도와줄게 해서 이제 그 체보를 네. 도와주게 되는데 그리고 저는 클래식하는 사람들이 모든 음악의 그러니까 능력치로 봤을 때는 음악적인 무슨 뭐 재능이라던가 감각 센스 이런 거 말고 그냥 그 이론적인 기술적인 능력치에서는 사실 최고치에 있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 전에 이제 클래식 하시는 그 뭐 지휘자들과 아는 형님들 있어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아 진짜 이 클래식 하는 사람들을 내가 기술적으로 따라잡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긴 한데 여기서 이제 그게 굉장히 잘 보여집니다. 모차르트는 아파서 침대에 누워 있고 살리에르가 이제 모차르트가 이제 입으로 말로 표현하는 거를 체보를 하는 과정을 나오는데 모차르트가 무슨 뭔 장조에 무슨 그다음에 그 어떤 악기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게 이제 악기가 여기서 이제 하나씩 나오면서 네. 이렇게 편곡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살리에르가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 계속 받아 적는 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 귀에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기서 빠바 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가면서 무슨 음에 뭐 어떤 악기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그 뒤에 뭐가 합쳐지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아마 편곡이 되는가 보다 머릿속에서 네. 하는 게 굉장히 잘 표현돼 있습니다. 음악적으로. 그 현대 시대에서 그냥 이렇게 컴퓨터 시퀀서를 네. 틀어놓고서 지금은 우린 들으면서 할 수가 그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에서 그게 그치.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야, 정말 대단하다.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그 하룻밤 사이에 그런 작업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아까 마지 형이 말한 그 서로의 진심을 네. 확인하게 되어서 아하. 저희가 이렇게 잘해주시다니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나도 거기서 약간 눈물 날라 되게 네. 살리던 너의 앞길을 회방 놓은 건 네. 난데 그치. 내가 이런 말을 듣다니 그리고 얘를 그렇게 오해하고 약간 너무 네. 지나치게 내가 시기하고 미워했던 건가 증오했던 네. 건가 약간 그래서 마지막에 그 모차르트의 진심을 만약에 살리에르가 몰랐으면 마지막에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는 그런 녀석이 아니었을지도라고 마음에 그게 너무 이제 깊이 박히다 보니까는 그리고 그 진심을 알고 나서 얘가 이제 건강하게 그 뒤에 살아서 그 이제 뭐 교우 관계가 좋아졌으면 모르겠는데 금방 죽었기 때문에 바로 이튿날 아침 죽다 보니 더더욱이나 이제 살리에르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자신이 저지른 그런 잘못에 대한 그 대가를 뭔가 이제 스스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모차르트가 하는 일을 회방 놓아서 돈을 못 벌게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뒤쪽에 실제로 뭐 그런 뭐 무시무시한 복장을 하고 가서 모차르트를 이렇게 뭐 심리적으로 뭐 겁을 먹게 한다던가 심리적인 압박, 스트레스 이런 걸 줘서 병약하게 만든 점은 있기는 하나 뭐 대놓고 뭐 독살을 한다거나 혹은 뭐 신체를 물리적으로 어떻게 뭐 살인을 계획했다거나 뭐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회방 놓고 그거 약간 가면 쓰고 간 것만으로 약간 뭐 그렇게 그 모차르트의 수명을 단축시켰다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물론 싶어가지고. 뭐 영향은 있을 수 있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더 술을 많이 마시고 더 뭐 방탕한 생활을 했을 수는 있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살리에르가 여기서 이제 자신이 그 정도 행동을 한 것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본인조차도 약간 미쳐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노년이 된 말기에 굉장히 이제 후회를 하면서 의인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도 그만큼 양심이 있으니까는 그 병에 쓰는 것이 양심 없는 사람이면 뭐 아무렇지도 않게 잘 죽었군 이렇게 생각했겠지. 잘 먹고 야 이 알터니가 빠진 것 같구나 하면서 굉장히 뭐 편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그러니까
그 뭐랄까 죄책감을 가지는 것도 살리에르가 양심이 있으니까는 가능한 게 아닌가. 네. 그리고 후반부에 또 저도 그 대화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되게 이렇게 쓰러진 모차르트를 이제 침대에 눕혀줘가지고 네. 제 공연도 이렇게 보러 와주시고 그러니까 거기서 모차르트 나는 자네 공연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네. 난 언제나 지금까지 자네의 모든 음악 활동을 다 봐왔지. 약간 그거 되게 좀 훈훈해지는 약간 되게 네. 막 밤새 그렇게 악보를 쓰다가 요양차 다녀왔던 이제 그 아내가 돌아와가지고 네. 정작 아내는 이제 뭔가 어떤 그 살리에리가 약간 이제 자기 남편에 대한 좀 그런 걸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이제 이놈이 아직도 내 남편을 이용해 먹어 하면서 이제 여기서 분노를 하게 되는데 되게 좀 안 좋게 하는데 이제 어쨌든 남편이 부탁해가지고 난 이제 도와주고 있었다. 그 장면도 좀 아이러니한 게 물론 모차르트가 뭐 잘한 건 아닌데 잘한 건 없는데 근데 이제 실컷 자기는 사실 또 거기서도 보면은 온천만 갔다 온 게 아니라 또 딴 남자랑 춤추다 왔잖아 솔직히. 놀다 왔죠. 무도에 있다가 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면 갑자기 딴 남자 그냥 또 말 안 마치고 온 거잖아. 그래서 근데 그러고 있다가 와가지고는 갑자기 막 살리에르 당신 여기 왜 있어요 뭐 꺼져 하면서 약간 그렇게 나오는 게 나는 오히려 뭔가 조금 그 아내가 조금 왠지 별로 나는 썩 그닥 좋아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지는 놀다 와놓고 갑자기 막 되게 모차르트 죽기 직전에 막 와서 괜찮아요 막 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은 더 뭔가 인간적으로 되게 깊이 있는 어떤 그 교류를 했던 거는 살리에르였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지는 실컷 뭐 다 남편 안 돌보고 놀다 와가지고는 약간 그런 게 조금 왠지 그 대비되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자기는 여태까지 휴양이라는 뭐 핑계에 놀다 온 주제에 내팽개치고 온 주제에 이제 살리에르가 뭐 사실 그런 마음도 아닌데 오해인 건데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장면을 이제 그 관객 입장에서 보고 있으면 지는 뭐 잘했다고 뭐 굳이 네가 여기서 이렇게 뭐 화를 낼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죠. 근데 또 여자 입장에서는 그 전에 이제 살리에르한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수치를 당할 뻔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신의 남편이 여태까지 살리에르 때문에 힘들었다고라고 이제 뭐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마지막에도 아니 남편이 지금 아파가지고 누워 있는데 이 자식은 남편용 해가지고 아직도 곡을 쓰고 있네 열받네 해가지고 이제 폭발한 건데 그게 이제 약간 서로 간의 입장 차가 있는 거죠. 나도 어릴 때 본 건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그러면 돌아왔을 때 죽었나? 했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눈 뜨고 말하길래 아직 안 죽었구나. 아내랑 인사하고 바로 이렇게 갑자기 눈 뜬 채로 입 벌리고 있길래 저기서 또 이제 그 음악이 나오면서 모차르트 음악 나오면서 정말 그 초라한 장례식. 모차르트는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그 당시의 장례식 중에 그 최하 등급의 장례식. 그러니까 그 공동 장례 같은 건데 구덩이에다가 그냥 다 모아놓고 모아서 한번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 관에 싣고 갔잖아. 그 관을 들고 가는데 관째로 안 묻어주고 관에서 빼서 알맹이만 쏙 빼가지고. 그러니까 관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문이 아니라 이렇게 그 아래 뚜껑이 있어서 뚜껑 같은 게 있어. 관을 이렇게 기울이니까 갑자기 그 밑에서 뭐가 시체가 쑥 나와서 구덩이로 뚝 떨어지는데 뭐지 이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 관도 좋은 관이 아닌데 그 관조차도 안 좋아. 너는 최하 등급이라서 관을 쓸 수가 없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시신만 쏙 알맹이만 그냥 그 구덩이 안으로 꼬린. 근데 이미 그 모차르트 시신 들어가기 전에도 한 10여 명의 그 시체가 쌓여 있었죠. 시신이 쌓여 있어가지고 대충 그냥 신부가 의례적으로 뭐 이거 성수 대충 뿌리고 기도한 다음에 바로 인부들이 그거 뭐 가루 같은 거 이렇게 그러니까 뿌려가지고 그냥 바로 이거 성호 긋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막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하필 또 그 장례식장에도 막 을씨년스럽게 비가 내리고 있어가지고.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의아한 게 그래도 마지막에 살리에르가 모차르트의 진심을 알았고 본인도 어느 정도 재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면은 아니 자기 돈으로 조금 도와줄 수 있지 않아? 내가 일반 평민도 아니고 굉장히 높은 직에 있는 사람이면 어느 정도 내 좀 호의로 그래도 장례 무덤 하나 정도는 마련해 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약간 좀 의아하더라고요. 마지막에 그 감정선과 좀 모순되는 장면이구나.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왜냐면 마지막에 이제 노년의 살리에르가 이제 계속 얘기할 때 계속 그런 죄책감을 갖고 있는 거는 그때까지도 약간 그런 마음을 다는 버리지 못했었나 모차르트가 죽을 때까지도.
그 질시가 완전히 네. 사라지진 않았던 건가? 음. 근데 이제 그게 또 실제로도 우리가 지금 모차르트의 무덤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모차르트 그 당대에는 지금의 위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은 뭐 전 인류의 뭐 완전히 뭐 그냥 보배 같은 이제 뮤지션인데 무슨 그 이제 국가를 불문하고 어떤 특정 국가의 뭐 자랑이 아니라 그냥 전 세계인의 어떤 그거잖아 따지면. 근데 그 당시에는 그때 활동하던 다른 뮤지션들이나 뭐 살리에리보다 뭐 그닥 특출난까지 적어도 재능을 제외하고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인지도, 그러니까 뮤지션으로서의 인지도, 뭐 지위가 절대 지금의 그거는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차르트도 그렇고 고흐도 그렇고 그렇지. 이중섭 작가도 그렇고 다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뭐 그닥 그렇게 그 사람의 재능이 사람들에게 뭐 보편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꼭 죽어서야 꼭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살리에르가랑 이제 뭐 그 살리에르가 모차르트에 대한 뭐 그런 마음을 가진 뭐 어쨌든 이런 심리적인 묘사로 이제 영화가 진행되긴 하는데 실제 이제 살리에르 삶은 그렇지가 않았었고 네. 그런 삶을 생각해 보면은 부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알아주는 모차르트 하지만 본인의 삶 자체는 불행하게 그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네. 그렇게 따지면 살리에르의 삶이 더 나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부대가 좀 몰라주면 어때? 그렇지. 당시에 당대에 내가 행복해야지. 그러니까 네.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았는데 네. 모차르트. 음. 그러니까 고흐건 모차르트건 다 되게 만약 그 사람들의 영혼이 있어가지고 이제 지금 후대에 이런 일들을 바라볼 수가 있다면 네. 살아있을 때 좀 인정해 주시죠. 씨. 나 죽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뭐해? 약간 이제 좀 억울하지 않을까? 내가 그 영혼들이라면 되게 뭔가 조금 죽은 뒤에 명예도 좋은 거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 당사자가 느끼지 못하는 행복이 과연 뭐 그렇죠. 의미가 있는 건지는 잘 그리고 시대를 이렇게 많이 앞서가면은 그게 오히려 그 네. 본인의 천재 그러니까 본인은 그만큼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을 한 거긴 한데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과 이제 발걸음을 맞출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약간 앞서가면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앞서가면 그 당시 때는 그 비운의 천재가 될 수밖에 없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잊어버릴까봐 지금 말하는 건데 그 중세 시대에도 당구가 있었더라고요. 아, 아니, 모차르트가 자기 집에 그 당구다이 놓고 네. 삼구를 치고 있길래 어잉? 저게 저 때도 있었나? 중세 시대에도? 신기해가지고. 당구의 역사가 길었다. 네. 그리고 자기 곡 쓸 때도 계속 당구공 이거 네. 하면서 곡을 쓰길래 그래서 그런 장면들은 왠지 약간 조금 지금의 이제 당구 대화 뭐 당구 공을 자꾸 생각하니까 약간 뭔가 약간 좀 위화감이 느껴지는 느낌이 살짝 있더라고. 지금의 뮤지션이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중세 시대에 그 당구다이에 앉아가지고 공을 이렇게 굴리면서 푸션 맞고 돌아오는 걸 계속 이러면서 이제 그 악보를 그리고 있는데 약간 그 멋있는 장면인 것 같긴 한데 약간 좀 위화감이 느껴졌다. 네. 그리고 전 그 장면에서 되게 뭔가 악보의 잉크가 공으로 번지면 어떡하지? 약간 그 걱정이 돼가지고. 아니 그리고 거기 다른 거보다도 뭐그 당시 때 이제 당구가 있었으니까 뭐 그런 설정을 넣겠지만은 저는 그 당구공이 너무 반짝반짝하고 동그래가지고 저 당시 때 저렇게 공을 만들 수가 있나 약간 그 당시에 기술력으로. 네. 그러게 전 당구공을 네. 그래서 아무튼 근데 멋있다 하지만 네. 당구공을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곡을 이 깃털 네. 그 펜으로 악보를 그리는 모습은 네. 그건 멋있다. 여튼 이제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그 신부에게 자신의 어떤 고해성사 겸 자신의 인생 소회를 마친 네. 살리에르가 나는 모든 평범한 사람의 대변자요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환자들을 보면서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모든 평범한 이들이여. 그 마지막에 그 평범한 사람 찬가를 네. 부르면서 이제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이제 모차르트 마지막 웃음소리와 함께 네. 하하하 하는 그 웃음소리와 함께 이제 끝나는데 근데 저는 지금 보니까 살리에르가 자기가 자기를 평범하다고 하는 게 전 인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 그 사람은 거의 천재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천재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천재를 보고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오만한 게 아닌가 약간 좀 그런 생각도 나는 들면서 평범한 사람의 대표라고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당신도 그닥 평범하진 않은데 맞아요. 실제로 어땠는지 찾아보니까 사실은 이게 영화가 너무 살리에르를 너무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것도 딱 내가 그 삼국지 그 실제 그 삼국지 정사에서도 주유가 공명을 질투했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맞아요. 없어요. 예. 네. 그냥 재미있게 이야기로 만든 것이. 네. 그 나관중 그 작가가 뭐 주씨한테 뭐 원수진 게 있는지 유독 주유를 그렇게 완전히 그냥 깎아내려가지고. 근데 실제 주유도 실제로 역사적으로 워낙 잘난 사람이라서 그 사람도 어릴 때부터 천재였고, 그러니까 천재는 남을 부러워하지 않아. 보통 그렇지. 남을 신경 의식하지도 않고 네. 뭐 부러워하지도 않고 자기가 짱나하기 때문에 굳이 뭐 그 열등감을 느끼지가 않는데, 근데 주유를 그런 놈으로 만든 것처럼 실제 살리에리도 실제 인물은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네. 이제 이 영화에서만 약간 이제 약간 좀 그런 어떤 2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살리에리를 그렇게 이제 각색을 한 거죠. 각색을 하고 실제로 뭐 모차르트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살리에리는 막 베토벤, 슈베르트 이런 맞아. 훌륭한 뮤지션들도 다 자기가 그 사람들 재능이 있다고 무료로 네. 가르쳐줬고 음악을. 인재 양성. 네.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되게 살리에르는 뭐 음악가 쪽으로도 되게 성공한 사람이지만 네, 맞아요. 인성적으로 모두에게 존경을 받았고. 훌륭한 스승이었다. 네. 그리고 삶도 아주 무탈하고 평탄해서 무슨 뭐 이 영화에서 뭐 마지막에 말려 정신병원 그딴 거 다 그거 다 픽션이고 가짜고 그런 일은 없었다. 네. 마지막에도 그냥 그 돈이 많아서 부유한 생활하면서 편안하게 살다 가셨습니다. 그냥 마지막에도 자기 집에서 잘 살다 가셨어요. 근데 보통 이런 그 뭐랄까 옛날에 이제 역사를 기반한 실제 이제 실화를 이제 극화한 거를 네. 애들 때 보면 대부분 그 드라마도 그렇지만 옛날에 네. 뭐 대조영이네 뭐 장보건 이런 거 보고 드라마 보고 와 진짜 그랬나 보다 뭐 그게 실제인 줄 알잖아. 이제 드라마 영화를 보고서. 그러니까는 굵직한 큰 사건에다 이제 나머지들은 다 네. 이제 허구의 얘기인데 이거 옛날에 보고 애들이 아 살리에르 진짜 나쁜 놈이었구나라고. 나쁜 놈이었구나. 근데 실제로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네. 게 참 여기서 이제 너무 그 살리에르의 인간을 다른 캐릭터로 만들어놔서 네. 질투의 화신. 네. 그러니까 찌질한 놈 약간 그렇게 만들어놔가지고. 근데 이 정도는 좀 약간 좀 심한 게 아닌가 싶어서 살리에리 후손들이 기분 나쁠 것 같기도 하고. 소송. 살리에르가 너무 좀 억울할 것 같고 되게 불쌍하고 살리에르가. 이 영화의 주인공은 살리에리잖아. 네. 모차르트가 아니란 말이야. 모차르트 그러게 생각해보면 근데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화가 워낙 잘 만들어진 명작이다 보니까 그해 이제 상도 받고 특히나 이제 나무주연상을 여기서 이제 살리에르 배우가 받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차르트가 받았어야 될 거긴 하지만은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두 배우 다 노미네이트가 됐었고 네. 누가 이제 수상을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었는데 모차르트가 주인공 그러니까 모차르트 이름이 걸린 영화지만 사실 주인공은 살리에르라서 살리에르가 네. 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스탠롤도 그 배우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맞아요. 살리에르가 먼저 나온다고. 네. 모차르트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저는 이제 오랜만에 봤는데 3시간짜리 네. 하지만 여기서 보면 이게 중간 중간에 그 오페라라든지 뭐 이렇게 뭐 발레를 포함한 그런 작품들, 그다음에 뭐 레퀴엠도 나오고 뭐 협주곡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장면들에 그 쓰이는 음악,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뭐 실제 내가 약간 오페라를 잠깐이나마 이렇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게 약간 뭔가 정기영하면서 음악영화면서 뭐 여러 가지 스타일도 스타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감정과 이 음악을 굉장히 몰입할 수 있는 여기 이제 특히나 그 OST가 대부분의 음악들이 모차르트의 음악이다 보니 이것도 이 사람 거였어? 하면서 이제 뭔가 재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좋은 음악 영화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